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나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 진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아, 그런 상황이요. 이게 단순히 내가 마음이 좀 약하거나 말이 서툴러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기 쉽죠. 맞아요. 꼭 제 얘기 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보이지 않는 게임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 위에서 상대가 먼저 움직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랄까 심리 기술의 무방비로 노출된 거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게임의 규칙.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다크 심리학이라는 어감부터가 조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그렇죠. 다크라는 말이 붙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기술들을 남을 조종하는 사악한 창으로 쓰자는 게 아니고요. 부당한 심리적 압박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아주 단단한 방패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신의 어두운 면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어두움에 지배당한다. 아, 정말 적절한 인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기술들이 그냥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이건 인간의 뇌가 가진 뭐랄까 인지적인 버그나 진화 과정에서 생긴 심리적 약점 같은 걸 파고드는 아주 정교한 사회적 공학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공학이요. 간단하게 휘둘리지 않고 상황의 주도권을 딱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아마 오늘 이 탐구가 끝날 때쯤이면 늘 보던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해상도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상대의 심리를 꿰뚫고 대화의 흐름을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 인지적 우위를 선점하는 기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술이 상대에게 인지부활을 거는 방법이라고 하던데요.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감정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소리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최악의 대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상대는 그냥 준비된 변명, 그 방패 뒤로 더 깊이 숨어버리죠. 진짜 고수들은 아주 침착하게 정말 궁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다고요. 죄송한데 방금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서요.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그냥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요? 상대방이 그냥 네 하고 기계적으로 똑같이 반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상대가 로봇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한다면 알아채기 어렵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바로 인지부화 때문입니다. 인지부화요? 네, cognitive load라고 하죠. 진실을 말하는 건 우리 뇌 속 기억 서랍에서 그냥 파일을 꺼내는 것처럼 간단해요. 부담이 거의 없죠. 그렇죠. 검토해야 하고 표정 연기까지 해야 하잖아요. 뇌가 거의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 쓰는 풀가동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미 과부하에 걸려 있는데 그게 예상치 못한 반복이라는 추가 과제를 딱 던져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막 버벅거리는 컴퓨터에 고사양 게임 하나 더 실행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뇌에 렉이 걸리는 거죠. 렉이 걸린다. 네. 그러면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바뀌거나 문장 구조가 갑자기 어색해지거나 아니면 눈을 피하는 그런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진실이 새어나오는 틈이고요. 셜록 홈즈가 물적 증거보다 용의자 진술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와, 상대방 뇌에 렉을 건다는 발상이 진짜 셜록 홈즈 같네요. 이건 좀 공격적인 기술인데 반대로 상대방을 좀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드러운 기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예민한 팀원한테 껄끄러운 피드백을 줘야 할 때 같은 상황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지적부터 하면 심리적 반발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돼요. 심리적 반발이요? 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유나 통제권이 침해당한다고 느끼면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본능적으로 저항하거든요. 맞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쵸.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단단한 방어막을 아주 우아하게 무력화시키는 마법의 문장이 있더라고요. 바로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이요. 네, 바로 에고 머사지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물론 팀장님께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 부분을 놓치셨을까 봐 제가 한번 더블 체크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문장은 상대의 자존심, 즉 에고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서 나는 당신의 능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 너무 자주 쓰면 좀 아부처럼 들리거나 상대방이 지금 나를 애 취급하나? 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모든 심리 기술은 진심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영혼 없이 남용하면 당연히 간파당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용하면 당신의 피드백은 더 이상 지적이 아니라 잠시 잊고 있던 사실을 친절하게 일깨워주는 상기, 즉 리마인드로 받아들여줍니다. 리마인드요? 네, 고대 로마 연설가들이 쓰던 카온이라는 수사학 기술의 현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중의 호감을 먼저 얻는 거죠.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자존심을 지켜준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압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될 때도 있잖아요. 세 번째 기술, 침묵의 압박 이야기인데요. 저는 정말 어색한 침묵을 못 견디는 편이라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어서 손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대화 중의 침묵은 뭐랄까 물리적인 진공 상태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그 공백을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껴요. 이 기술은 바로 그 본능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보일까봐 너무 불안한데요. 그 불안감을 이겨내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진 후에는 그냥 입을 다물고 상대를 재촉하는 눈빛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생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부드럽고 진중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거죠.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상대방은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원래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속마음이나 숨겨뒀던 협상 카드 아니면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끌어내놓기 시작합니다. 와,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는 역설의 기술이죠. 그래서 협상가들 사이에선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깨는 자가 패배한다. 지금까지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기술들을 살펴봤네요. 근데 가끔은 진짜 무리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카운터 펀치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말의 무게를 바꾸고 무례한 상대를 우아하게 제압하는 심리적 반격 기술들을 살펴보죠. 네 번째 기술은 진실의 프레임입니다. 진실의 프레임. 네, 우리가 칭찬할 때 흔히 잘했어, 멋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영혼 없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가볍게 들리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이 칭찬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고요. 바로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냥 발표 좋았어요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번 발표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이렇게요. 바로 그게 프레이밍인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프레이밍. 솔직히 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의 뇌에 지금부터 나오는 말은 가식이나 계산이 없는 100% 진실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요. 일종의 진실 보증 수표를 끊어주는 셈이죠. 그 프레임 안에서 전달되는 칭찬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나 상대가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어렵게 꺼내는 고백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듣고 보니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진실의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였군요. 갑자기 그 말들이 다르게 들리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말의 힘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떤 틀, 즉 프레임에 담아서 전달하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만큼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다섯 번째 기술, 사회적 거울입니다. 이유 없이 무례하게 굴은 사람한테 똑같이 화내면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 한마디로 상황을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상대의 눈을 차분하게 조금은 안타깝다는 뜻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제야 정말 알겠네요. 이게 왜 심리적 핵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가요? 이 말의 무서움은 상대방 분노의 대상을 나에게서 자신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으로
완벽하게 이동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불안감으로요?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은 지금 나한테 화내는 이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대체 다른 사람들이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지? 내 평판이 얼마나 엉망인 거야? 이런 의심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만큼 아주 위험한 기술 같은데요. 상대방 성격에 따라서는 오히려 무슨 소리냐며 더 크게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함부로 썼다간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반드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의견 다툼이나 일상적인 갈등에 쓸 무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써야? 이건 상습적으로 당신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선을 넘는 사람에게 당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치는지 깨달아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뭐랄까 최후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상대에게 거울을 들이밀어서 그 칼을 든 자신의 추한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는 아주 고차원적인 심리전이죠. 와, 방금 건 너무 살벌했네요. 좀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6번째는 좀 재미있는 기술이에요. 생물학적 레이더. 네. 누군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들 때 굳이 뒤돌아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냥 크게 하품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뇌과학의 거울 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게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뇌세포거든요. 아, 근데 하품이 이 거울 뉴런의 작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품이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면 저의 하프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군요. 그럼 이거 회의실 같은 데서도 써먹을 수 있겠네요. 제가 발표할 때 누가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하품을 살짝. 웃음. 너무 유치한가요? 유치하다기보다는 아주 기발한 활용법이죠. 실제로 당신이 하품을 한 직후에 누군가 따라서 하품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시각적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확실한 생물학적 증거가 됩니다. 재밌네요. 네, 무리의 행동을 모방해서 생존하도록 설계된 우리의 진화 심리학적 본능을 역으로 이용해 보이지 않는 시선을 추적하는 기술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술입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어쩌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진 언어의 연금술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나라는 단어를 우리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 대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작은 차이가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드나요?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심리학의 내 집단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인그룹 바이어스라고. 내 집단 편향이요? 네, 인간의 뇌는 우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상대를 경쟁자나 외부인이 아닌 같은 편, 우리 팀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너라는 대립구도가 순식간에 우리라는 공동체 구도로 재편되는 거죠. 와,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뇌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건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기술 같네요. 팀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걸 처리할게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위, 즉 우리였다는 사실은 아주 유명하죠. 아, 맞아요. 진정한 리더는 혼자 깃발 들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한 배에 태우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7가지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인지부화부터 언어의 연금술까지 이 기술들이 때로는 교묘하고 좀 비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요리사가 든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요.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술들을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만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신 거짓과 무례함으로부터 소중한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다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끝나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알게 된 이 7가지 심리 기술을 가지고 내일의 대화에 임한다면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규칙을 어떻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또 모두에게 이롭게 활용하시겠습니까?